예,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76페이지 갑시다. 부가세 뒷부분은 좀 다 마이너한 것들이 많은데 신탁재산이다. 시험에 조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보시죠. 상황 자체는 위탁자가 재산을 맡기는 것이죠.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 신탁회사라든가 은행 같은 애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수탁자가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형식상이지만 어쨌든 법적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거지. 물론 형식상의 법적 소유권,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 거 맞는데 형식상 소유권 이전됐기 때문에 얘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심지어 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다. 그럼 얘가 딴 놈한테 팔았어. 그럼 당연히 얘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좀 이따가 보겠죠. 위탁자 명의로 팔았다든가 등등등 있을 때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고,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 소유권이 어쨌든 얘한테 있으니까 형식상이지만은 얘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다. 그다음 수익자는 얘가 지정하는 것이죠. 야,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잖아. 내 아들한테 줘 할 수도 있고, 수익자가 아니면은 수익자가 위탁자랑 같을 수도 있겠죠. 내 딸한테 줘, 내 아들한테 줘, 내 와이프한테 줘, 또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거 뭐 2차 납세 의무가 있고 물적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제에서 우리 할 거니까 일단 됐고, 그 수익자는 당연히 수익하고 재산이 얘한테 다 기속이 되겠지. 자, 또 그런 상황. 다시 앞으로 갑시다.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 걔가 그런 권한이 있다. 운영소득하고 재산은 수익자한테 기속이 되는 거지.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 있죠? 걔한테 운영소득하고 재산이 기속이 되는 거지. 물론 그것은 위탁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 딸, 배우자 뭐 다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누구라고요? 수탁자가. 걔가 법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걔가 신탁 재산별로 따로따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인데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까 그림 보면서 설명드렸죠. 위탁자 명의로 팔았으면은 뭐 그런 것이고요. 아니면은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그 신탁 재산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 뭐 다음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앤드 사업비 조달 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아. 그 위탁자가 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또 얘랑 비교한다면요, 뭐 재건축 또는 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 개발자가 수탁자야 그러면은 제외란 얘기 뭡니까? 그냥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이 케이스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라는 거죠. 역시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 수탁자는 사업 대행만 하는 거야. 아까는 지정 개발자이기 때문에 얘가 수탁자가 주도하고 있죠. 뭐 이건 대행만 하니까 뭐요? 위탁자가 주도하고 있는 거지. 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막 그런 거고. 뭐 4번까지는 필요 없고, 위탁자 지시로 위탁자가 특수관계인한테 공급했다. 뭐 역시 위탁자 지시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통제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그대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연대납세. 연대납세가 이거죠. 나랑 쟤랑 같이 세금이 1억씩 부과됐는데 저놈이 세금 안 내면 내가 저놈 것까지 같이 내고, 이런 게 연대납세죠. 하나의 신탁자산의 공동수탁자, 아까 수탁자가 여러 명 있으면은요 연대납세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탁재산인데 수탁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저놈이 안 내면 내가 되고 이런 거지, 그렇죠? 수탁자끼리도 그런 거다. 신고 납부는 신탁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하는 것이지, 뭐 다 아까처럼 뭐 모두가 다 공동 수탁자들이 다 일일이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한 놈이 메인 한 놈의 수탁자가 걔가 다 신고 납부한다.
신탁재산의 공급은 위탁자 변경 셈. 그러니까 위탁자가 있고 이제 수탁자가 있어. 그 재산 맡기면 뭐 신탁을 뭐 설정했다. 수탁자가 다시 위탁자한테 다시 줬어. 그 신탁을 뭐 종료했다 이건데. 아니면 수탁자 A가 또 다른 수탁자 B한테 신수탁자한테 다시 한번 또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다 뭡니까? 공급이 아니지. 그냥 맡긴 거잖아. 근데 위탁자가 다른 위탁자한테, 위탁자 A가 다른 위탁자 B한테 이렇게 공급이 됐으면 이거는 진짜 판게 맞다 이거지. 이거는 진짜 공급이다. 이건 맡긴 거에 불과한 거고 원래 재산 다시 돌린 거에 불과한 거고 다른 놈한테 맡긴 거 불과한 거니까 진정 공급은 요거는 이제 공급한 게 맞다. 위탁자 변경 시에만 실제로 공급한 거고 나머지는 공급한 게 아니다. 판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은 역시 신탁 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아까 신탁 재산별로 다 납세 의무 진다 했기 때문에 원칙은 신탁 재산별로 그렇게 사업자 등록도 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왕상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둘 이상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and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에서 쭉 나와 있죠. 채무이행을 담보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만 보시면 돼. 단어만. 법하고 법, 업, 각종 법 또는 각종 업에 따른 그런 신탁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총괄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방에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또는 업에 따른 신탁이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테마 2 아까 그림상에 뭐 수탁자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수탁자는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다. 2차 납세 의무는 뭐 보충적인 납세 의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적인이라는 게 뭐예요? 야, 요 놈이 세금 안 내면 남은 세금 얘가 내. 그러니까 A라는 놈이 세금을 100을 내야 되는데 80밖에 안 냈어. 20을 뭐요? B가 내라. 그게 보충적 납세 의무. 그것이 2차 납세 의무입니다. 아까 위탁자가 있고 이제 수탁자가 있고 여기 또 뭐 수익자가 이렇게 있다 했는데 얘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얘가 낼 세금을 못 냈어. 그럼 얘가 남은 세금을 못 낸 세금을 얘가 낸다. 그것이 2차 납세 의무. 신탁재산 관리 운영 수익을 받는 자로 설정된 자. 물론 위탁자가 수익자를 설정한 데 있었죠. 성립 요건. 말했잖아요. 얘가 납세 의무자니까 얘가 세금을 못 냈을 때 얘가 낸다라는 것이고 한도로 뭐 받은 수익하고 기속된 재산 한도로. 그러니까 쥐가 혜택 받은 만큼을 한도로 해서 당연히 보충적 납세 의무니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신탁 설정일 여기야. 법정기일은 결국 뭐 신고, 납부 관련된 것이죠. 법정기일이 신탁 설정일 이후에 된다. 그러니까 신탁 설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탁 설정일 이후에 발생한 그런 세금만 수익자한테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만. 법정기일이 결국 세금, 뭐 고지서, 뭐 발송 이런 거니까. 이전이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지. 이후여야 된다. 신탁 설정일 이후에 발생한 그런 세금만 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뭐 비슷한 거지만 뭐 2차 납세 의무랑 단어가 다르듯이 의미는 다르겠죠. 그 물적 납세 의무는 결국은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면은 위탁자 재산 갖고 있는 수탁자 네가 세금을 내라 그래요. 위탁자 네가 세금 못 냈으니까 A가 세금 못 냈어. A의 재산 갖고 있는 B가 내라. 그러니까 우리 요 케이스로 봤을 때 뭐요? 위탁자가 세금을 못 냈어. 갖고 있는 위탁자 재산 갖고 있는 B 수탁자겠죠. 네가 세금 내라. 그러니까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아까는 수탁자가 못 낸 걸 수익자가 대신 내는 거고 이번에는 위탁자가 못 낸 것을 수탁자가 대신 내는 거고 약간 차이가 있죠. 예, 성립 요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위탁자가 낼 세금. 그러니까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기본 전제지. 그렇죠? 아까 뭐 위탁자 명의로 팔았을 때, 위탁자 명의로 팔았을 때, 그때는 당연히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물론 실제 파는 것은 그 수탁자가 팔았겠지. 수탁자 팔았을 텐데 위탁자 명의로 팔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럼 위탁자가 낼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채나 못 냈어. 누가? 위탁자가 세금 못 냈어. 위탁자 다른 자산으로 가지고도 징수해도 세금이 부족해. 그러면은 수탁자 네가 내라 이거지. 물론 해당 신탁 재산을 한도로. 왜냐면 수탁자는 법적 소유권이 신탁 재산만큼 자기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한도로 해서 하는 거고.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만약에 한도가 없다 그럼 다 틀린 거야. 여기도 한도가 있고 여기도 한도가 있다. 한도 없다 하면 다 틀린 거라고. 예, 징수. 위탁자에 관할 세무서장이 수탁자한테 고지서를 발급한다. 당연하지. 원래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에 관할 세무서장이 수탁자한테 야, 네가 세금 내야 돼라고 고지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고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세금 고지서 날라온 이후에 신탁이익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수탁자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부려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이미 다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됐고 조세 회피 불가능하다. 이미 고지서 날라왔어? 그럼 확정된 거야 세금이. 위탁자 고지서 날라온 이후에 신탁이익을 포기하고 권리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수탁자는 납세 의무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꼼수 부려봐야 소용없다. 수탁자가 변경됐어. 그럼 새로운 수탁자가 걔가 납세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다음 수탁자는 보존, 개량에 지출된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국세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일단 뭐 필요비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쓴 돈,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쓴 돈이 필요비죠. 수리비 같은 거. 유익비는 재산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쓴 돈이다. 뭐 건물 증축을 했다. 그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뭐 수리를 했다. 건물 증축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야, 수탁자가 낼 세금이 1,000만 원인데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200만 원 돈을 썼어. 누가? 수탁자가. 그럼 300만 원 뺀 700만 원에 대해서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뜻인 거죠. 원래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1,000만 원인데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썼어. 그 700만 원이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그것을 국세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그 뜻인 거예요. 예, 뭐 이 그림은 뭐 굳이 필요 없다. 보칙과 벌칙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죠. 뭐 보칙과 벌칙, 뭐 불어 성격처럼 단어가 돼 있지만은 사실 뭐 매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세 문제도 나왔습니다. 요 토픽에서 한 문제씩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문제씩은 나온 거고 많을 때는 세 문제도 나왔다고. 14장에서 보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공부하고 있죠. 만약에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장부를 기재했어. 그러면은 납부 환급세 관련된 거래 사실은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장부로 다 대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는 법인세 소득세 장부로 다 대체 가능하다.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냥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 그 장부 다 인정한다고. 별거 없고 뭐 대체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고 대체할 수 있다면 맞는 것이고 의제 매입세 관련 사실 각각 구분 기록 구분 기장한다는 것이죠. 기장이 장부를 기록한다 이런 건데 그게 회계 처리를 말하는 거지. 뭐를 면세 과세 다 구분해서 회계 처리라. 왜냐면 의제 매입세 공제는 내가 과세 사업자고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과세 형태로 제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면세 과세 잘 기장하세요. 나오면 그 맞는 문장이지 뭐. 면세 과세 잘 구분해서 기록해라. 그 다음에 항상 증빙은 뭐요? 5년. 확정 신고 기한 후 5년이다. 예정 신고 틀린 거고 3년 하면 틀린 것이고 항상 증빙은 기본적으로 5년간 보존해라.
물론 면제, 보존할 필요 없는 것들. 전자세금계서 발급 명세를 전송했어. 언제까지? 과세기한 다음 달 11일까지 이것을 전송했을 때는 면제다. 뭐 이 문장을 틀리게 할 거리는 없고요. 그냥 면제된다, 또 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만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거치면은요. 국가에는 74.7%,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25.3%, 747, 253 다 시험에 당연히 나온 적 있죠. 그렇게 해서 꽂히는 거예요. 참고로 법인세, 소득세는요. 100개의 세금이 꽂히면은 또 거기다가 10% 해가지고 10이 또 거쳐요. 그러니까 국가의 100, 지자체한테 10인데 부가가치는 특이하게 747, 253 세금 거친 거에서 이렇게 뿜빠에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예, 저것도 뭐 나와봤자 뭐 보통 맞는 문장으로 잘 나오는 거죠.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경정, 환급할 때 전부 다 합환급에, 그러니까 둘 다 신고, 납부, 경정, 환급 대상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중요한 문장 아니고. 납세 관리인 선정 사유, 뭐 개인 사업자가, 뭐 법인 사업자면 틀린 거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는 그걸 정해야 된다. 이거는 선정 무조건 하는 거지. 머스트. 할 수 있다 하면 또 틀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납세 관리는 선정할 수 있다. 치사한 문장이지만 틀린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숫자라면 숫자 체킹이죠. 사업자가 3개월 이상 체류하면 틀린 거고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기본 전제고요.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그러면은 납세 관리는 선정해야 된다. 자격도 뭐 몇 명 없죠. 그래서 세무사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뭐 다단계 판매원을 또 거느리는 또 판매업자가 있겠죠. 세무사도 가능하고 신탁업자도 가능하다. 신탁업자는 뭐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수탁자. 재산을 관리, 운영, 처벌하는 수탁자 얘기하는 거죠. 요 세 놈밖에 없다. 납세 관리는 선정한다 또는 변경한다. 주소, 거소 포함해서 어떤 선정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포인트 하나다.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다. 뭐 언제까지 변경 신고서 다 틀린 거고 지체 없이 선정,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라. 조사원증을 관계인한테 보여준다. 누가? 세무 공무원이 야 내가 조사원증 보여주면서 당연히 뭐 질문도 할 수 있다. 조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지. 공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워. 뭘 외워?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세무 공무원이 이런 조사원증을 보여주면서 질문도 각종 질문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납세 보전이라든가 조사를 위해서 다음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음 중 부가가치에서 납세 보전 조사를 위해서 명령할 수 있는 사유 맞는 걸 다 골라봐. 1, 2, 3, 4, 5. 정답 몇 번? 5번. 다 가능하다. 외우지 마시고 다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준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을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여기다가 딴 거 딱 집어넣고 내기에는 너무나 민망하거든요. 치사하거든요. 예, 다음은 명할 수 있다. 장부나 서류, 물건 제출해라. 명령할 수 있다고. 세금계서 발급해라. 야, 금전등록기 설치해라. 신용카드 조회 설치해라. 현금 영수증 발급 설치해라. 표찰은 뭐 아시죠? 표찰은 뭐 간판, 뭐 상호, 뭐 업종은 뭐 아시죠? 업종별로 뭐 표시해라 등등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 나가면은 5번이요, 5번. 전부 다. 결제 대행사는 우리가 뭐 피지업체라고 하는 거죠. 피지업체. 뭐 다날, 아나시스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 가끔 날라오잖아. 뭐 이렇게 뭐 학원 결제하면은 학원비 같은 결제하면은 뭐 날라오죠. 그런 것들. 뭐 다날 뭐 이런 것들에서 날라오죠. KG, 뭐 이니시스, 뭐 토스 페이먼트 이런 것도 있고요. 뭘 제출하냐? 명세서를 제출해라. 명세서. 자료는 뭐 명세서 같은 걸 제출해라 이거지.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저쪽 업체, 저쪽 사업체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세금
또 누락 같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세서 잘 제출해라. 뭐 키워드는 뭐 통신, 뭐 결제, 전자 뭐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치하지만 이렇게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아닌 거 골라봐라 해서 여기 뭐 나머지 하나 집어넣고 걔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 크로스 체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출 기한은 뭐 매분기리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고요. 뭐 숫자 나오면 항상 숫자 체킹하시고, 시정 명령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 제출할 때는 당연히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뭐가 잘못됐을 때는 시정 명령 할 수 있다 맞고, 할 수 없다 틀린 거고, 뭐 당연한 거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맞는 거지. 과태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국세청장하고요. 뭐 다 가능한 거예요. 알고 다 써놨네 제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항상 뭐 국세청장 나면은 지방국세청장도 같이 연달아 나오고, 그리고 세무서장도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세청장만 가능하다. 그럼 틀린 거예요. 뭐 세무서장만 가능하다. 다 틀린 거예요. 다 가능하다고. 그거를 아시면 되겠고. 부가 사유는 뭔가 다 잘못된 거지. 납세 보전 명령했어, 위반했어. 조사 명령 위반했어. 시정 명령 위반했어. 그랬을 때는 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어느 하나만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좀 틀린 겁니다. 예, 부과 금액. 그러면 딱 보겠습니까? 이 표를 외울라 하지 마시고 항상 세상은 1등하고 꼴찌를 아시면 되는 거죠. 최하 500, 최대 2,000, 특히 2,000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500만 원부터 이상, 2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한도제 한도. 최대치, 과태료 최대치는 2천만 원. 예, 면세 수익금에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어차피 똑같죠. 납세 보전 조사를 위해서 명령을 위반했어, 시정 명령 위반했어. 그랬을 때는 2천만 원이 한도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100억 이하인 것으로 본다. 그럼 뭔 소리요? 5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또 잠시만요. 다음 항목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해서 이것을 고득점 하실 분들은 기억하는 거지. 고득점. 하지만 나는 고득점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낸 적은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뭐 8%, 뭐 16%, 24%. 예. 최근 10년간 한 번은 낸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다 최대치는 뭐요? 2천만 원. 그건 다 똑같다. 2천만 원 한도는 다 똑같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동일하게 위반하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부터 다 다르죠. 1, 2, 5. 그래서 이제 고득점 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다 체킹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 3년간이 정확하게 뭐냐. 위반 행위 부가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행정처벌을 받은 거지. 그때로부터 같은 위반 행위에서 적발. 그러니까 이것도 부가처벌을 받은 날 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이때는 그냥 적발, 그날까지 카운트해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 최근 3년 동안 3번 이상에 따라서 1, 2, 5, 100, 200, 500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 신용카드 거래 승인 대행 사업자 또는 신용카드 조회 판매 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 승인 또는 조회기 설치 등에 대해서 명령을 위반했어. 두 번째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발급 방법 등 발급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명령을 위반했어. 한번 명령 위반이죠. 그랬을 때는 1, 2, 5 이렇게 하시고, 단은요. 봉사를 공급가격에서 제외하라는 사업자가 봉사 지급에 대한 명령을 위반해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어. 뭐 세 개 다 뭐 명령 위반 써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논리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8%, 16%, 24%하고 최대치는 2천만 원이다. 하여튼 고득점 하실 분들은 요 표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상한 2분의 1 중과 감경후 금액이 2천만 원 이내다. 그러니까 2분의 1 중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 중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공통이에요. 50% 감경 가능하다. 다 캔이죠, 캔. 그러고 나서도 2천만 원이 최대치다, 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50% 중과하고 어떨 때는 50% 감경이냐. 그것이 다음 페이지에 써 있죠. 여기는 50% 감경 사유고요. 여기는 가중이니까 뭐 중과지 뭐 50% 중과 또는 뭐 가중 사유다 뭐 그런 거지. 과태료 체납자는 뭐 감경 따위는 없다. 감경 이런 거 없다 이거고.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라든가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뭐 사소하니까 중요성 관점에서 그런 거는 이제 감경해 준다. 물론 사소하다 그렇지 않다 이거 판단하는 거지. 두 번째.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됐어. 아유 고생 많네. 노력했네. 50% 감경 사유.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론 다 주관적인 거죠. 이런 거 있을 때는 50% 감경이 가능하다.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한도는 2천만 원. 마지막으로 가중 사유입니다. 역시 걔는 좀 세게 때리는 거지.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 50% 중과.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했을 때도 50% 중과가 되는 사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막 다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산이든 이론이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그럼 회독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계든 내국 소비세법이든요. 무조건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안 되는 거 위주로 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그러면 똑같이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3회독이 되는 거고 시험장까지 가는데 정말 꼼꼼하게 본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투입해도 10회독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더 잘 봅니까? 회계든 내국 소비세법이든 이거. 왜? 휘발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휘발성 때문에 절대적으로 회독수 늘려야 됩니다. 계속 까먹어 계속. 그래서 대충 봐야 10회독이 가능한 거야. 대충 봐야 된다고. 대충 보려면 요령껏 보시라. 한 번은 예를 들어 회계학 같은 거는 예제로 쭉 푼다.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로 또 푸는데 뭐 짝수로 푼다, 홀수로 푼다. 아니면 내가 찍은 문제들. 본인이 찍은 거 있잖아. 아니면 기차라면 제가 찍었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야. 회계는 당연히 계산이 중요하고 내국 소비세법은 계산보다는 우리가 지금 쭉 정리했던 이론이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계산 같은 거는 거기 있는 실제 기출되는 것들 쭉 풀면 되는 거고 이론 같은 것도 뭐 기출도 기출이지만은 쭉 제가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할 때 그리고 지금 요약 강의할 때 쭉 제가 체크드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드린 것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무작정 다 외운다고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나온지를 감을 잡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뭐 모의고사 같은 것은요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보시면 돼. 저도 인스 거기 사이트에다가 다 모의고사 출제해서 올려놨지만은 그래서 또 뭐 다른 학원 또 다르게 낼 수 있잖아. 당연히 다르게 냈지. 저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저자는 미친 듯이 어렵게 내는 저자도 있고 어떤 저자는 또 적당히 저는 적당히 어렵게 냈어요. 어떤 저자는 뭐 굉장히 쉽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낼 수도 있는데 이거 갖고 너무나 또 과도한 자신감도 지양하시고 너무 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실제 기출이 실제 난이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보통 실제 시험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쫄 필요가 없어요. 이야, 큰일 났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고. 모의고사는 다 참고용인 겁니다. 그냥 피드백 용어로만 쓰이는 거, 피드백 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저자마다 어렵게 되면 미친 듯이 어렵게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회계든 뭐 내곡 소비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거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론 중심으로 보시고 내곡 소비세법은 회계는 뭐 계산 중심으로 보시고 예 그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고 마지막에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 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점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